방위비 6배 내놔라. 중동총이 멈추자 트럼프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거부하면 주한미군 28,500명 전원 뺀다고 했죠. 미국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겁에 질려 기어들어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협상장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꺼내든 카드를 보는 순간 전 세계 방산업체가 멈추고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침묵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통쾌한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휘트필드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텍사스 공화당 소속으로 24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포트워스에 로키드 마틴 최대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23,000명인데 그들이 제 표밭이었어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동맹이니 안보니 하는 말보다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겁니다. 그날 아침 상원군사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15명의 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제 왼쪽 자리에서 덱스터 콜이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덱스터 콜, 51살, 제 수석 보좌관이었죠. 방산 로비 회사를 16년 다니다 제 사무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계산만큼은 워싱턴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구겨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셔츠처럼 이 사람 생각에도 구겨진 구석이 없었어요. 모든 걸 이익과 손해로만 봤습니다. 동맹도, 역사도, 70년 된 혈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안, 미국 측 요구액, 현행 대비 480% 인상. 감이 오시나요? 한국이 매년 미국에 내는 방위비가 당시 약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480%라는 건 그걸 6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거부하면 주한미군 28,5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협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목을 쥐고 흔드는 청구서였어요. 콜이 제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현금 인출기입니다. 위원장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위원장님 지역구 공장도 살고 대통령도 만족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합참 부의장 브렌트 쇼가 손을 들었습니다. 58살, 30년 제복을 입은 군인이었죠.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동맹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최소 6개월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콜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북한 핵이 머리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군 없이 하루라도 버틸 것 같으십니까?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렌트 쇼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론이 없었죠.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콜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이주면 서울에서 전화 온다고요. 한국은 소리만 요란하지 결국은 서명한다고. 2019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방위비 협상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언론이 들끓고 국회가 시끄러워지다가 결국 미국이 원하는 선에서 서명했습니다. 3번의 협상에서 3번 모두 그랬습니다. 복도 끝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자, 제 아버지였습니다. 1950년 인천 상륙작전, 상륙정에서 막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뒤 동료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 사진을 당신 침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걸어뒀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버지는 한국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위스키 한잔 하면 꼭 나왔죠. 그 사람들은 강해, 제임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저는 그 말을 전쟁터 전후에 대한 늙은 군인의 감상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다고요. 그날도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있잖습니까?
그 복도를 지나치는 제 등 뒤에서 사진 속 아버지가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순간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저으면서 그 느낌을 털어냈습니다. 2주면 서울에서 전화가 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까지 정확히 며칠이 걸렸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콜이 장담했던 그 시간이요. 서울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반박 성명도 없었고 긴급 안보회의 소집 소식도 없었고 대사관을 통한 비공식 채널도 조용했어요. 주가가 출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콜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체면 세우는 겁니다. 한국식이에요. 처음엔 저항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기어들어옵니다. 이번 주 안에 비공식 채널로 먼저 손 내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워싱턴은 그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읽었어요. 회의 때마다 한국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왔어. 시간 문제야.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 취급이었어요. 의제 사이에 잠깐 스쳐가는 나라. 협상 테이블은 워싱턴 국무부 본관 7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 성조기, 반대편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8명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은편에 한국 측 6명이 앉았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오재원이었습니다. 62살. 대한민국 국방부 협상 수석 대표.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묘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상대 말을 끝까지 듣는 스타일. 거기다 언제나 표정이 같았어요. 분노도 없고 당혹도 없고 그냥 잔잔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온건파네. 이쪽이 더 쉽겠는데. 제가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재원이 서류를 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즐기고 있었어요. 충격이겠지. 이 숫자를 보면 누구라도 멍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콜이 제 옆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표정 봐요. 벌써 얼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재원의 표정은 얼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놀란 것도 아니고 분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조용하게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숫자가 맞는지 점검하는 것처럼요. 그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국 측 수행원에게 한국어로 짧게 말했어요. 서류 정리하세요. 한국 측 6명이 동시에 노트북을 닫고 볼펜을 케이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짜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석 대표님, 요구안에 대한 한국 측 초기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오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요구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6명이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수석 대표님. 최소한 다음 일정이라도 잡고 가시죠. 오재원이 출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처음과 똑같이 낮고 차분했어요. 일정은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미국 측 8명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콜이 먼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이에요. 한 번은 거절하는 척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연락 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브렌트 쇼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보통 한국 측이 퇴장할 때는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화를 내거나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던데요. 그 말이 가시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시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데이비드, 걱정 마. 내일이야.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콜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아서 기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렌트 쇼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 장짜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발견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국방예산 집행 속도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처음엔 별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브렌트 쇼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압박 시작 이후 집행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나라들은 돈을 아낍니다. 결정을 미루고 신규 사업을 뒤로 당기고 지출을 줄여요. 14조 원짜리 청구서를 받았으니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돈을 쓰고 있었어요. 뭔가를 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 유지비가 아니었어요. 연구개발 항목이었습니다. 독자 유도무기 레이더 기술, 전술 통신 시스템, 정밀 타격 체계. 이거 보여주기 아닌가요? 콜이 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한테 준비됐다고 신호 보내는 겁니다. 허세예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브렌트 쇼가 말했어요. 허세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숫자가 너무 일관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시작된 게 10년 전이었어요.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구서를 날리기 10년 전부터요. 이건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한 흐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서랍에서 꺼냈어요. 한국전 참전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날 날짜 아래 아버지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쇼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이상함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회의 때마다 한국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시간 문제야.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그 정도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콜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확신이었는데 2주가 지나자 확신 대신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에 들어온 콜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국내 여론 때문에 바로 무릎 꿇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좀 더 세게 때려야 합니다. 저는 콜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언론 플레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한다는 뉘앙스를 워싱턴 싱크탱크 두 곳에 흘리면 됩니다. 한국 증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여론이 갈라지고 여론이 갈라지면 정부가 흔들려요. 그 다음은 자동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위 조절은요. 철수 검토한다는 뉘앙스까지만 흘립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백악관 관계자 발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 두 곳의 보고서가 의뢰됐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동맹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과 독일의 분담 구조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건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입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뉴스를 도배하기까지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콜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1.8% 하락, 원달러 환율 14원 상승. 시작이 좋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제가 한국 포털 사이트 댓글을 확인했을 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론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거든요. 미군이 빠지면 어떡하지? 빨리 협상 타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불안하고 다급한 목소리요. 그런데 제 모니터에 뜬 댓글은 달랐습니다. 빼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키면 되지. 7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브렌트 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 여론조사 자료 갖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브렌트 쇼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국 국민 인식조사. 긍정 응답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자 국방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였어요. 그것도 이번 압박이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히 올라온 숫자였습니다. 저는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일시적 감정 반응 아닌가요? 브렌트 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추세가 3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제가 브렌트 쇼를 내보낸 뒤 혼자 앉아서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이 공식은 70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세계 경제를 집어삼킬 기세로 성장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환율 압박과 안보 청구서를 동시에 들이밀었을 때 일본은 뒤에서 수백 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일미군이라는 안보 우산의 손잡이를 미국이 쥐고 있는 한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기지 철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엔 강하게 나갔어요. 미군 철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실제로 빠져나가고 주변 강대국의 위협이 현실이 되자 결국 필리핀은 다시 미국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독일도 나토 방위비 증액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다가 결국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한국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협상. 한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와 미국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외쳤어요.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후 한국은 전년 대비 14% 인상된 금액에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2014년 협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리는 요란했지만 결말은 같았습니다. 이것이 70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공식의 구조입니다. 1단계. 동맹국에게 안보 우산을 씌웁니다. 2단계. 스스로 우산을 들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미국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3단계. 폭풍이 거센 날 갑자기 우산을 접겠다고 협박하며 청구서를 내밉니다. 4단계. 공포를 이기지 못한 상대방이 백기를 들고 서명합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이 공식이 가장 잘 통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북한 핵이 머리 위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옆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군이 빠지는 순간에 공포를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워싱턴은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콜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주 안에 됩니다. 한국 내부에서 먼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 정부 비판 성명이 나왔고 경제계에서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19년이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브렌트 쇼가 올린 데이터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10년치 국방 예산 집행 곡선. 단 한 번의 꺾임 없이 올라가는 그 선. 저는 그 그래프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자 인구 4천만의 선진국 캐나다의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입니다. 한국보다 적어요. 매일같이 실전 폭격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1년 국방 예산이 25조 원입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국은 그 60조 원을 어디에 쓰고 있었을까요? 브렌트 쇼가 가져온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산 집행 세부 항목들. 스크롤을 내리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독자 무기체계 연구개발, 국산 정밀유도 무기 양산 확대, 독자 전술 통신 시스템, 우주 감시 자산 확충.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데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난 10년 동안. 조용하게, 일관되게.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겁먹은 나라는 돈을 아낍니다. 굴복을 준비하는 나라는 지갑을 닫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나라는 돈을 씁니다. 무장하려는 나라는 결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뭔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겁먹은 침묵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70년 공식이 이번에 실패할 리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자기 확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3주째였습니다. 콜에 이번 주 안에 됩니다라는 말이 2번 빗나간 뒤였어요. 워싱턴의 여유로움은 그대로였지만 슬슬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줄 알았던 상대가 아무 반응도 없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콜을 불렀습니다. 압박 수위를 올려야겠습니다. 언론 플레이 한 번 더 가죠. 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이밍이 좋습니다. 마침 한국 국내에서도 야당이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고 경제계 일부에서도 협상 타결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면 내부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저는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먼저 움직인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담당자가 메모 한 장을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었어요.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데 3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전면 동결합니다. 콜이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결이라고 했지 파기라고는 안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슬금슬금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변인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이 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운영 지원비 집행을 즉각 중단합니다. 전기, 수도, 통신 인프라 유지 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분담분은 협상 재개 시까지 동결합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평택기지. 미국이 12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아시아 최대의 해외 군사 기지입니다. 28,000명이 넘는 미군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기지의 전기와 수도를 한국이 끊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물리적으로 끊는 건 아니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 기지는 한국 땅 위에 세워져 있고 한국의 협조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경고였습니다. 3분 뒤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렌트 슈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위원장님, 주한미군 사령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이 오늘 오후 정례회의에 불참 통보를 했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연락관이 회의에 안 나온 게 처음입니까?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콜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계산된 쇼입니다. 한국이 강하게 나가는 척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군 기지 운영을 방해하는 건 동맹 파기 행위예요. 그렇게까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브렌트 쇼가 계속 올리는 데이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브렌트 쇼가 K방산 수출 현황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첫 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숫자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50% 이상.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자주포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달리는 거대한 대포입니다. 전차처럼 자기 힘으로 무한궤도를 굴리며 험지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집채만 한 포탄을 쏟아내는 지상 화력의 핵심이에요. 미국산도 아니고 독일산도 아닌 한국의 K9이 이 시장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주포를 사려는 나라 2곳 중 한 곳은 한국 걸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페이지가 폴란드 계약서였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계약 금액 20조 원, 나토의 핵심 동맹국, 미국의 방어선 최전방. 그 폴란드가 미국 방산업체를 놔두고 지구 반대편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브렌트 쇼에게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브렌트 쇼가 파일 구석에 메모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발언.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가져왔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납품 기한을 밥 먹듯이 미뤘습니다. 부품 핑계, 설계 변경, 예산 초과.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전차를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호주, 노르웨이, 방산 수출 세계 4위, 연간 수출 규모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입니다. 북유럽의 군사 강국 노르웨이의 1년 전체 국방 예산이 약 1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아서만 그 2배 가까이를 쓸어 담고 있었어요. 브렌트 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 나라들의 군사 시스템이 전부 한국 방식으로 재편됩니다. 부품 교체도 한국,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한국, 기술 지원도 한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보 네트워크가 조용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콜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무기 좀 팔았다고 해서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북한 핵 앞에서 K9 자주포가 무슨 소용입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가진 카드는 아직 더 있습니다. 저는 콜을 바라봤습니다. 그 확신에 찬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브렌트 쇼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국방예산 60조 원의 세부 집행 내역. 크로를 내리다 한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항목이 줄고 있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독자 무기체계 연구개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브렌트 쇼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 단 한 번의 꺾임 없이. 그리고 아버지 일기장의 한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전날 날짜. 그 문장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장이었어요. 아니, 전에도 읽었겠지만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일어설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었는지 깨달음이었는지 그 순간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방산업체 CEO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70년 공식이 정말로 이번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업체 전화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8시 22분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CEO였거든요. 텍사스 포트워스, 제 지역구 로키드 마틴 조립 공장 바로 위 본사였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에서 납품 일정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납품입니까? 차세대 전투기 핵심 연산 칩입니다. 한국산이에요. 납품이 3개월만 지연돼도 조립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공식 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납품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라인을 세워야 해요. 포트워스 공장 23,000명짜리 라인이 멈추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뒤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전문 방산업체였어요. 위원장님, 미사일 탑재 칩셋 납품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체 공급선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이 스펙의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두 곳뿐입니다. 한국과 대만인데 대만은 이미 3년치 물량이 밀려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제 사무실 전화는 7번 울렸습니다. 전부 방산업체였어요. 전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산 칩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고. 저는 브렌트 쇼를 불렀습니다. 정리해 오십시오. 정확한 숫자로요. 1시간 뒤 브렌트 쇼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미국 정밀무기 핵심 칩 한국 의존도 78%. 저는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78점. 다음 줄이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 연산 칩 한국 의존도 83%. 그 다음 줄. 군사 위성통신 모듈 한국 의존도 67%.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어요. 숫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군사칩 공급 중단 시 미국 방산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예상 시점 47일. 대체 공급선 확보 소요 기간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생산 지연으로 인한 펜타곤 계약 위약금 추산 340억 달러. 저는 브렌트 쇼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47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뽑아내려는 돈이 방위비 수조 원인데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47일 만에 미국 방산 라인이 멈춥니다. 대체 공급선을 찾으려면 최소 18개월. 그 사이에 쌓이는 위약금만 340억 달러예요. 우리가 뜯어내려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때 콜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위원장님, 방산업체들이 난리입니다. 의회에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상원의원이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한국 반도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콜 쪽으로 밀었습니다. 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더니 멈췄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느려졌습니다. 콜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16년 동안 방산 로비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안을 꺼내고 반론을 만들어내던 그 입이 처음으로 닫혔습니다. 계산기가 고장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관세 카드는 어떻습니까?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브렌트 쇼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칩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비용은 전부 펜타곤 예산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우리 목을 조르는 겁니다. 콜이 처음으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보를 무기로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 무기의 심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드는 동안 한국은 우리 군사력의 혈관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했는데 정작 미군 무기가 한국 없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브렌트 쇼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한국이 우리를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확신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8년 경력 중, 아니 24년 정치 인생 중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질문 앞에서 답을 못한 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브렌트 쇼가 올린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미국 정밀무기 핵심 칩 한국 의존도 분석, 한국 방산 수출 현황, 한국 독자 국방력 평가. 파일이 쌓일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을 겁주면 굴복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겁을 줄수록 한국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보를 팔려고 했을 때 한국은 이미 안보를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담보로 위협했을 때 한국은 이미 동맹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70년 공식이 한국 앞에서는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그 공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도록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날. 그 문장.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이 나라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일어설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일기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74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24년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걸 말이죠. 한국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소식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간 오전 10시, 워싱턴 시간으로 밤 9시였어요. 저는 NSC 상황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콜과 브렌트 쇼를 포함한 참모들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분노에 차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하는 톤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공식 추진합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작권.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국이 쥐고 있던 한반도 전쟁 지휘권이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 전체를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구조요. 우리가 그 손잡이를 쥐고 있는 한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 작전이 불가능했어요. 그것이 워싱턴이 한국을 통제해온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한국이 당장 돌려달라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군은 독자적 킬체인 체계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겠습니다. 킬체인.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서 선제 타격하는 독자 방어 시스템입니다. 자체 정찰위성 운용, 독자 타격 체계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완성, 3축 체계의 조기 완성을 지시했습니다. 콜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하긴 해요? 브렌트 쇼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군사 정찰위성도 5기가 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해상에서는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운용 중이고요.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 전체 GDP보다 큽니다. 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위적 해경량 확보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상황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언한 겁니다. 브렌트 쇼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있었어요. 위원장님,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대만도, 사우디도.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비핵산 체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요. 하지만 가슴으로 와닿은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브렌트 쇼가 추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평가.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입니다. 자체 핵연료 주기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결심할 경우 기술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압도적 다수였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의 참모들이 전부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콜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콜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갑니까? 콜이 서류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관할이 아닙니다. 저는 경제보좌관입니다. 핵전략은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상황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맹을 부동산 거래로 만들어 놓고 핵 확산 위기가 오니까 내 관할이 아니라고. 한국을 현금인출기라고 웃으면서 방위비를 설계하던 그 인간이 정작 그 계산서가 폭탄이 되어 돌아오자 조용히 손을 털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브레넌 아니 휘트필드. 한국 서명했어. 대통령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복잡해? 주한미군 빼면 되잖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군대를 빼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이 가진 카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방산 수출 네트워크, 독자 군사력. 거기다 지금 핵무장 논의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우리가 빠지는 순간 한국은 핵무장 수순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본도, 대만도 따라가요. 비핵산 체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리모컨이었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해결사라면서 해결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상황실에 남아있던 참모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브렌트 쇼만 남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틀렸다. 그 두 글자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24년 동안 동맹을 설계하고 방위비를 협상하고 안보 전략을 만들어 온 사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무게가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브렌트 쇼가 올린 모든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겁을 주면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겁을 줄수록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안보를 담보로 위협하는 동안 한국은 안보를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무기로 흔드는 동안 한국은 동맹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랍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날. 그 두 문장.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일어설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74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제가 2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걸요. 브렌트 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브리핑 준비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로요. 브렌트 쇼의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못 봤을 뿐이었죠. 브렌트 쇼의 긴급 브리핑은 아침 7시에 시작됐습니다. 펜타곤 본관 지하 2층 합동참모 본부 브리핑룸. 합참의장 로버트 맥클린 대장이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 4개짜리 장군 3명, 해군 작전 사령관, 공군 참모 총장,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미국 군부의 핵심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고 브리핑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4년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 무거운 서류를 들고 선 건 처음이었어요. 합참의장님, 그리고 장군님들,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이 한 줄이었어요. 한국 없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미국 정밀무기 핵심 칩 한국 의존도 78%,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산 칩 83%, 공급 중단 시 47일 내 주요 방산 생산 라인 정지, 대체 공급선 확보 최소 18개월, 평택 기지, 미국이 12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아시아 최대 해외 기지, 대체 기지를 괌이나 하와이에 건설할 경우 소요, 기간 7년에서 12년, 연간 추가 비용 1200억 달러, K방산 수출 12개국 이상, 미국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이 나라들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최근 중동의 움직임을 보면 그 선택이 반드시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공군 참모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입니다. 자체 핵연료 주기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결심할 경우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브리핑룸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10초쯤 지나서 눈을 뜨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결론을 말해 주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4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합참의장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이 달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 없이 못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 우리 무기를 만들 수 없고, 한국의 기지 없이 서태평양을 지킬 수 없고, 한국의 협력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는 이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겁주면 굴복하는 나라로 취급했습니다. 24년 동안 저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자 국방력을 키우고 방산 수출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동안 한국은 동맹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보고했습니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합참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건 군사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평생 지켜온 사성. 장군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대통령 앞에서 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콜과 마주쳤습니다. 서성이고 있었어요. 브리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셀, 콜이 저를 봤습니다. 내가 동맹을 스프레드시트로 계산한 결과가 이겁니다. 수조 원을 뜯어내려다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저는 경제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안보는 제 관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덱스터 콜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요.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한 달 뒤 콜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방산 로비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남기고 간 건 부서진 동맹과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뿐이었습니다. 백악관 보고는 이틀 뒤였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맥클린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먼저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미국 대통령이 먼저? 예, 대통령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쪽 피해가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맥클린 합참의장이 꺼낸 숫자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감정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미국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통화에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했습니다. 처음 협상 테이블에서 서류를 덮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오재원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딱 3글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회의실의 5명이 전부 그 수화기를 바라봤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급한 쪽은 너희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게 해왔던 바로 그 말을 오재원이 미국 대통령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짙었어요. 3주 뒤 SMA 재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내놓은 조건이 테이블 위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전자권 전환 로드맵 확정, 방산 기술 이전 제한 완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공동선언,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조정. 우리가 요구했던 480% 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서류에 오재원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슬쩍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잖습니까?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었어요. 동맹을 동맹으로 대우하고 파트너를 파트너로 존중했으면 이 모든 소동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오재원의 그 담담한 눈빛을 마주하면서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저 눈빛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재원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저 숫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창원 공장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오재원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남 창원. 비행기로 1시간, 차로 다시 1시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이 있고 야산이 있고 그 사이로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저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건네받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어요. 쇠와 기름, 용접 연기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코끝이 아릴 정도로 강했어요. 거대한 기계들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육중한 크레인이 천장을 가로질렀고 선반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밴 작업복, 기름때가 손등에 밴 손가락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부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도면들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작업대 위에 펼쳐진 설계도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글자의 외국어도 없었습니다. 전부 한글이었어요. 빽빽하게, 촘촘하게, 오직 한글로만 채워진 도면이었습니다. 오재원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제 아버지는 여기서 일했습니다. 저는 오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영어 사전을 뒤적이면서요. 독일어 사전도 필요했습니다. 남의 나라 도면을 이해하려면 외국어 사전이 없으면 부품 하나를 조립하지 못했으니까요. 오재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손을 씻는데 아무리 씻어도 손등의 기름때가 안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린 제가 그 손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거칠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재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저는 눈앞에 한글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도면이 그 말의 대답이었어요. 30년이 걸린 대답이었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기술자였어요. 두꺼운 방염 작업복을 입고 마이크로미터를 손에 쥐고 방금 깎아낸 포신의 두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보였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손가락 마디마디에 배어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손이 한글 도면과 철제 실물을 번갈아 짚어 나갔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까지 오차 없이 잡아내야 하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뭉툭하고 거친 손가락이 놀랍도록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는 걸 느꼈어요. 저 손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들여다본 숫자들의 실체가요. 78%, 83%, 47일, 20조 원, 세계 4위. 그 차가운 숫자들이 실제로는 저 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에서 고급 커피를 마시며 한국을 현금인출기라고 비웃던 그 긴 시간 동안 저 손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용접 불꽃을 튀겼습니다. 저 손은 묵묵히 이 나라를 지킬 방패를 깎아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였어요. 오재원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공장 안에 서서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재원이 조수석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글 도면이요. 직접 설계한 건 아니셨지만 후배들이 한글로 도면을 그리는 걸 보셨습니다. 그걸 보고 운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오재원의 아버지가 평생 기다린 그날,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날, 그날이 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운 그 노인의 손이
어쩌면 제 아버지가 인천 앞바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손들과 같은 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포스원 트랩 앞에서 오재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오재원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담담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반도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남쪽 전체가 촘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좁은 땅이었어요. 자원도 별로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위에 5천만 명이 만들어낸 빛이 저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날.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일어설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 당신은 74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저는 그걸 알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 나라가 우리를 무릎 꿇인 다음에야 겨우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면서 한반도의 불빛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렇게 눈이 반짝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NSC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젊은 외교관들과 안보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의 가치는 스프레드시트에 적히지 않아요. 청구서를 보내는 순간 동맹은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신뢰는 돈으로는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함께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저는 24년이 걸렸습니다. 부디 다음 세대는 저보다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서 저는 오늘도 서울의 불빛을 떠올립니다. 그 도시의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누가 위협해도 누가 겁을 줘도 그 불빛은 스스로 빛나는 불빛이니까요. 70년 동안 모욕을 딛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의 불빛이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휘트필드의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